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들, 대한민국 최고의 역전 용사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수 소리보다 더 큰 게 우리의 열의가 없으면 이 방송 망한다 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남달리 한 네 분 오셨는데요.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뭐 큰 거 좀 준비했죠? 큰 거요. 여쭤보시면 예. 성실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와 특수관계다, 윤석열 정권과 특수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목걸이 주고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걸 가지고 사전에 작업을 했는데 이게 과연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잠시 후에 서희건설 이야기 할 때 정말로 깊숙한 정보 우리 강미정 대변인이 설명하겠습니다. 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요즘 좋게 이야기하면요 뉴스메이커고 나쁘게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인데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사법정의 시민연대 김한배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김건희 프로고발로 오늘도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을 고발하고 왔습니다. 내일 이제 남은 건 김건희 구속입니다. 사세행 대표 김한배입니다. 네. 야, 그런데 오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뭔가 단독 보도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잠깐만 팁을 주시면요 본격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2주 만에 내란 측의 윤석열 재판이 또 재개됐는데 윤석열이 4번 연속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지기현이 단칼에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롬사롱 판사 지기현이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한없이 빗발치는데 그 지기현이를 아무 인사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조희대입니다. 이 조희대가 지기현의 뒤를 봐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희대부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직무유기에 대해서 오늘 공수처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 좀 이따가 듣기로 하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야, 우리 바쁘게 움직입니다. 서희건설 갔다가 공수처 갔다가 오늘 또 서울구치소에 직접 달려갔다 오신 민주당 3대 특검특별위원회 예,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예, 대변인을 특별위원회. 맡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머리털 나고 서울구치소 2번이나 다녀 박창진입니다. 오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만났죠. 네, 사뭇 왜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디테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오늘 물어보시는 것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그 내용도 들어보니까 민주당이요 집권 여당도 아니고요 정부도 아닙니다. 그냥 야당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소수 정당에 있는 구성원 정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취급을 받았다는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면 까무라칠 텐데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상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있으십니다. 요즘 뜨고 있는데 본인은 확실히 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전히 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성남에서 앞으로 큰 정치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민주당 김지호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대변인을 받기가 좀 어려우신 모양이죠. 계속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인데 대변인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당대표가 한두 명 더 임명할 수도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재량권은 있습니다. 없다. 판단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요. 정청래 대표한테 찍혀 있거나 정청래 대표가 자 어느 정도 잘하는지 내부적으로 평가하면서 시간이 걸리거나 어느 쪽입니까? 아니 이제 뭐 원내 국회의원 대변인 다 선임하셨고 예. 원외 인사들은 아직 좀 순서가 아니랍니다. 순서가 아니다. 그럼 시간을 좀 두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김지호 대변인이 뭔가 지금 대변인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정청래 대표님을 잘 모릅니다만 방송에서는 어쨌든 출연자이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성남시장 출마할 때는 또 경선부터 해야 되니까 거기도 지금 막강한 사람들이 있죠. 출마 예정자들이. 저뿐이 없습니다. 오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3회 복권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은수미 시장도 이제 출마 자격을 얻잖아요. 그럴 수 있죠.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뛰어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설마 출마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긴 합니다. 지역은 성남에서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활동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약간 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 안 3회 흔들립니다. 복권가 있는데서 안 흔들립니다. 전혀 안 들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더 좋은 정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이제 옆에서 저희를 열심히 박수 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2,600분이 들어오셨는데요. 대단합니다. 요즘 동접 2,600명, 5,600명 하도 귀해서 한 분도 빠져나가지 마시고 오늘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요. 방송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된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그리고 시민운동가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의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자, 짧게 좀 치고 나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대변인 출신으로서 저 상황, 오늘 이제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면 복권,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사면이 되신 분들이 뭐 친분이 깊으신 분도 있지만 대개 이렇게 평가하면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고동락을 같이 하신 분들은 아닌데 검찰권 그 기획수사, 표적수사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에 저희 민주진영 사면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권 초기에 이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미래로 한번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사면권을 행사한 걸로 보이고요. 당에서는 대부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다 존중하는 분위기. 네. 다만 이제 조금 요새 이제 이 사면권 행사가 워낙 사법 체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판을 대통령이 혼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이런 모습에 조금 안쓰러워하는 당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남부구치소에 계시잖아요. 네, 아마 14일 자정. 14일 자정, 그러면 8.15 광복절 0시에 이제 다 나오게 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당원들도 또 지지자들도 당직자들도 모두 정말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던 사면 복권 소식이거든요. 정말 기쁜데 마음껏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일단은 아까 김조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사면 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 그리고 여권 인사들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면서도 아프고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겨우 내 사람 못 챙기고 어쨌든 주위에서 같이 했던 좀 동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발 떨어져 있는 분들을 먼저 챙겼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걸 아마 고스란히 대통령이 혼자 무게를 짊어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를 이제 채워 나가셔야 될 텐데 의미 있는 이제 사면을 말씀을 드리면 원주 시민 24인 그 아카데미 극장 철거 때문에 아마 시장에게 고소당한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2년 만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일단 징역 2년부터 징역 6월까지 벌금이 총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면 다 무죄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민감하게 이 상황을 봤는데 박창진 대변인님 지금 이제 특위 대변인이니까 제가 이제 호칭을 대변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있지만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어제 오늘 언론 기자들로부터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데 같은 결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어제는 뭐 예상이었고 오늘 확정됐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오늘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원인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에 관련된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비우호적인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다. 이 기회에 기름을 냅다 덮어보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저에 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땅콩해양이라는 사건을 겪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왔던 몇 가지 소식만 갖고 편향적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면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이런 이제 사면도 있었지만 부각되고 있는 게 조국 전 대표님 아니면 윤미향 전 의원 이런 분들과 관련된 내용만 있고 요걸 계속 회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걸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이게 대통령의 큰 이제 과업으로 남은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애틋한 마음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다시 회복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김한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 정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치공학적 이런 거보다는 국민 다수는 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보면 조국 정경심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저희 국민들이 대다수가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동양대 표창장이 우리에게 지난 6년간 남긴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오로지 윤석열이 자신의 권력을 쌓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한 한마디로 정치적 희생양이 바로 조국 일가였다. 저는 오늘에서야 기필코 결국은 윤석열의 난이 종식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조국 정경심 그 두 사람이 이제 완전한 사면 복권을 받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지방대 표창장 하나 가지고 온 나라를 몸살을 앓게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난이 진압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매우 감개무량하고요. 대다수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인 관점으로 뭐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아까 뭐 조중동에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수는 이미 극복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어떤 평가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정말 국민들이 조국 전 대표를 범죄 혐의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대상자였다면 열석이 넘는 그런 조국 돌풍을 일으키면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었겠죠. 조국 혁신당이라는 조국 이름을 걸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적 평가는 끝났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정경심 교수라든지 그 자제분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결단을 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쉽지 않았을 텐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큰 결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고 너무 재밌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소위 말해 조국 수호 대회라는 데 나가서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당시에 격분하고 지지했는데 제가 우려를 가진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성이 있었고 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보수 쪽에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 그걸 선동하고 있는 정치 세력, 언론 세력들은 이 자신들의 시드머니를 이번에 확실하게 갚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진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국 혁신당 이제 대변인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잘못한 게 10 정도 있어요. 근데 처벌을 한 1000 정도 처벌을 해요.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나의 흠결이야. 1000 정도의 처벌을 했다면 990은 허위, 가공, 왜곡, 조작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는 사법 처리가 됐고 그 결과로서 대부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어. 그러면 10 정도 이 잘못을 내 기준으로는 10인데 어떤 사람 100이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 200이라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가 700이든 저처럼 990이든 이것이 명백하게 조작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당연히 대통령은 사면권으로 구제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무단횡단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가 뺑소니로 그냥 가버렸어요. 예. 그걸 대하는 대중들의 시각과 판단 혹은 내가 노모를 얻고 응급실을 뛰어가다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보는 대중들의 판단,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같은데 그럼 왜 넌 무단횡단을 왜 했어? 차에 친 건 네가 무단횡단했기 때문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시각, 노모를 얻고 병원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더 연민의 정을 얻게 되거든요. 이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사실 조심스럽지만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기보다는 과도했다. 그래서 정치 검찰 혹은 정말로 한 가족을 도륙을 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검찰에 대한 평가는 뺑소니와 같이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은 공소 취소, 이제 일단 1심이면 공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면 재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항고 제도도 있습니다. 또는 대통령의 사면 복권 제도도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자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검찰이 앞장서서 어떤 놈을 죽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서 어떤 식으로든 별건이든 뭐든 다 죽였다고. 윤석열 3년 동안은 상상 초월이죠. 뭐 저도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지만 아니 무슨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취재 안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로 소설 쓰면서 하지 않을 텐데 불러놓고 조사하면 일단 쫄려. 김한배는 하도 많이 하니까 김한배 대표는 오히려 고발도 많이 안 할 거야. 겁나거든. 저런 데하고는 싸움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방송에서 했으니까 딱 코 걸기가 좋단 말이에요. 위축되죠. 위축되고 또 그게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요. 고발자나 고소자는 돈이 안 들어가도 돼. 피고발자는 일단 돈이 들어가서 변호사 비용을 내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좀 더 나가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와봐라. 어떤 게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공소취소 문제까지 가야 한다. 상대적으로 자 김재호 대변인 여쭤볼게요. 그 보수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당하나? 이번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 또는 인사들이 저놈 죽여라고 해서 다 파고 들어가서 하는 장면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뭐 임성근 사단장 얘만 들어봐도 그리고 최근에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그럼 임성근 사단장 김건희 씨부터 과거에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했었어요. 지금 다 증거 나오잖아요. 이번 참에.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나 동지들이 아직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형무소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마음이 아프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아직까지 공론의 장에서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그리고 경우 지금 특히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내놓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자고 공적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거 좀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왕 이러면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한테 질타받을 수 있는 거고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내놓으면 혹시 정치적 후폭풍이 생겨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지 말죠. 그러면 나는 내가 억울한 거 당하면 강부 대변인이나 김재호 대변인한테 아니면 박 대변인한테 좀 이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라고 하면 나 흥결이 30 있어 70은 억울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0과 100만 존재하냐고. 그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가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싫어한다.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 만들어서 공격한다. 감수하고라도 그 절대 다수의 70이든 80이든 990이든 이 허위를 깨내고 이겨야 한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검찰이 이런 생각을 더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사법부가 정말 정의롭고 법 앞에 평등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매우 이상적인 상황이고 실제로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과연 정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사안을 똑같은 눈 가리게 하고 저울 들고 똑같이 판단을 했나요? 지금 조국 장관 일가 수사가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도저히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요만한 죄 가지고 어떻게 표창장 위조를 가지고 징역 4년을 실형을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반면에 몇백억을 횡령 배임했던 대기업 회장들은 집행유예 풀려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법부를 초월해서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해서 국민들이 그걸 위임해서 그 정의롭지 못한 사법부의 그 행위를
대통령에게 사면권으로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라 하는 게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후에 뉴스공장 홍사훈 쇼에서 누가 나왔느냐? 최강욱 의원이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저와 인터뷰도 하지만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난 한 1년 반, 2년 동안 최강욱 의원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깊은 해소감일 겁니다. 해소감도 네. 있고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한 거 본 적이 없어. 그 나라가 결정하겠죠.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딱 걸린 게 하나야. 인턴을 했어. 한 두세 번 왔어. 인턴 한 일주일 정도 했다라고 제가 최대한 그 인턴의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그것도 전제로 당사자는 그렇게 주장도 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가 말이 되냐고요. 과하다 싶을 과한 게 정도의 아니죠. 죽이려고 정말, 마음먹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네, 것인데 맞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하게 드리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권력이든 특정 개인을 저런 식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구제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지도를 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좀 더 폭넓게 조국 대표 그리고 최강욱 의원 건을 생각해야 한다. 또 윤미향 전 의원과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는 진실로 윤미향 의원이 그 후원금을 횡령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따져본 적 없어요.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다 갇혀가지고 윤미향은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 있지. 거기다가 제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윤미향 의원의 과묵함, 이미지, 과거에 일본에서 활동했던 게 마치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예단과 편견으로 어떤 특정인을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저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용기 있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윤미향 억울하고 사법부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선으로서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선으로서 검찰 조직이나 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조국 대표님, 최강욱 의원님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실 건지 열심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가 내일 구속되는 게 기정사실인데 자 지금 새로운 의혹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냐? 야 이거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7, 8가지, 9가지, 10가지가 막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수사가 엄청나게 지금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서 좀 새로운 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건희 씨 경우에는 남편 윤석열의 권한으로 자기가 손 뻗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는 다 손을 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건설, 주식,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종교, 후원 자금 등등등의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휘었다는 얘기가 쏙 이제는 사라져버릴 만큼 다른 큰 건들이 많은데 일단은 의견서가 848쪽에 달하는 그 양으로 제출되고 심사를 준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드러난 기업 중에 서희건설이라고 아마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모두 다 내부를 싹 정리를 해서 건져 나온 게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서희건설의 사위가 한덕수 총리의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만 활동을 했을 것인가? 또 의혹을 우리는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연이 어떻게 닿았을까? 그리고 서희건설은 왜 어떤 책이 잡혔길래 그냥 단순히 줄을 댈 목적으로 억 단위가 넘는 그 부쉐론 시계부터 목걸이까지 지금 특검의 의혹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미군 기지 철수건과 관련하여 손을 한번 뻗쳐봤던 과거가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자, 요 듭니다.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서희건설이 방클리퍼, 그 다음에 바체론 콘서트,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는 바체론 콘스탄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기중품절이 나오고 있고 일단 방클리퍼 목걸이는 이제 증거가 나와서 이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를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그 이전에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강미정 대변인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미군 부대 평택 이전과 관련해서 일단은 예. 용산에 있었던 미군 부대가 예.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 계획이 2023년에 아마 작은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 사업을 혼자서 단독으로는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서 대기업 중에 요건에 맞는 우리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서희건설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제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까? 서희건설이 거기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낙찰은 다른 작은 기업이 받았어요. 다른 기업이 받았고. 그 뒤를 서포트해 줄 회사들을 찾고 있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두 기업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이렇게 손을 뻗어봤던 기업이 서희건설인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철거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나옵니까? 그 당시 들었을 때는 5천억에서 1조짜리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국가의 예를 들어서 주요 군사 시설을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철거공사면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가 할 수가 있나요? 국가 입찰법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야 절차대로 해야죠. 금액이 수의계약이 2천만 원만 넘어도 다 네. 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천억이면은 당연히 수의계약으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그 서희건설이 그 반클립 F 시계를 비서실장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 때 회사 돈으로 샀고, 근데 그 현찰로 산 게 아니라 현금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샀다가 신세계 상품권은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샀다가 그리고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구매한 것으로 반클립 F 판매하시는 분이 또 증언을 했습니다. 이 관련 사항에서 지금 내일 구속 심사다 보니까 오늘 막 단독 보도가 쏟아지는데 그거 외에도 뭐 김범수 아나운서 명의로 김건희 씨가 직접 육성으로 3억을 차명 거래했다. 이 녹취도 오늘 또 공개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일 구속되는 것은 뭐 100%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닌가. 특검에서 수사를 엄청 많이 해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쉐론 그 시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그것을 대리 구매한 그 사업자가 다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 주장은 뭐 5천만 원 주고 이 시계를 사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좀 깎아서 3,500만 원에 사줬다. 근데 뭐 본인이 상납한 건 아니고 돈을 받아서 사줬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이에요. 샀다고 지금 나오는 사람은 직업이. 로봇 개 경호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네. 그가 한동안 대통령실에서 그런 로봇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납품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희건설은 구체적으로 뭘 받았습니까? 저걸 일단 뭡니까? 반클리퍼 목걸이 주고는 뭘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전에 아마 수사를 받을 만한 사건들에 무마용. 연루되어 있었던 예. 걸로 아는데요. 그게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서 네. 한참 서희건설 두들겨 맞았을 때가 있거든요. 공교롭게 시기가 겹치는 것 같고 그리고 부쉐론 컨티넨탈 시계 같은 경우는 지금 3,500에서 5,0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단으로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가의 시계입니다. 예. 이게 억 단위가 넘어요. 그러면 뭐 일단 3,000에서 5,000을 주고 거기에 더 얹어서 사줬다 하더라도 뇌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부쉐론이었나 사람들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거니와 너무나 고가여서 받으면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누가 사갔는지도 고객 관리가 됩니다. 굳이 저걸 무리해서 김건희에게 갖다 줬을 때에는 다른 큰 목적이 없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게 굉장히 좀 공교로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서해건설 서희건설. 죄송합니다. 네. 딸 이름이 서희건설의 서희예요. 서희건설 회장과 세 딸이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검이 윤석열 취임식 명단이라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지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김예성이도 취임식에 VIP 명단에 있어가지고 초청자 명단인데 지금 현재 특검 수사 대상이고요. 희림 대표도 김건희가 초대해가지고 윤석열 취임식에 있었고요. 또 건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일교, 또 이종호, 삼부토건 전부 이 서희건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카르텔, 김건희 유니버스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소위 말하는 해먹을 결심을 하고 지난 3년 동안 철저히 이권에 다 각자의 맡은 파이대로
이 김건희 유니버스 이 카르텔 안에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서희 측에서도 분명히 자신들이 이 정권에서 뭔가는 해먹을 결심을 하고 그 취임식에 초대됐고 뭐든지 다 자기들이 뻗칠 수 있는 거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데 이 사위가 비서실장에 인선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무총리가 자신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을 비서실장 임명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가장 오른팔 역할을 할 사람을 갖다가 뽑는 게 비서실장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검사 출신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인적 네트워크도 없는데 한덕수한테 그 바로 꽂았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서희와 김건희 간의 관계는 끈끈한 관계다. 결국은 이들은 모두 김건희 유니버스와 이 카르텔의 핵심 멤버들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는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서희건설. 서희건설이 이게 이전에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걸 보면 정재계에 상당한 인맥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그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하고의 결탁으로 인한 그 비리 혐의로 고소 고발이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카르텔이 작동할지 조금 저희가 그런 면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니까 하나하나 확인하기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서희건설이 지금 이봉관 회장이잖아요. 딸이 3명이 있고 딸 중에 장녀가 이제 서희라는 이름이니까 이제 서희건설이라는 그 이제 명칭을 썼던 것이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주요한 교회공사 이런 쪽으로는 원래 이제 정평에 나 있는 회사이고, 요즘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 사실을 키운 회사인데, 자, 이 정도 되면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너잖아요. 빨리 이 문제를 털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게 뭐 공장 폐쇄하듯이 아예 폐쇄해버리고 압수수색을 회피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목걸이 하나만 나온 거지 예. 더 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떤 그러한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반대 급부를 또 얻었을 수도 있고, 또 국내 공사뿐 아니라 해외 공사에 특혜를 줬을 수도 있고, 이게 빙상내 일각 아주 그냥 그 상단만 좀 나온 거지 그 밑뿌리까지는 좀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압수수색이라든지 증언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우려해서 서희건설이 지난 주말 동안 뭐 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사를 간에 만에 했던 게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전격적으로 특검이 잘 압수수색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종교랑도 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예.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앞에 있는 교회를 서희건설이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을 때에는 그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그 보수 쪽 색채가 강한 곳의 교회면 우리가 뭐 사랑의 교회랄지 아니면은 뭐 손현보 목사의 교회, 다른 등등의 교회들과도 어떤 커넥션이 있었을 것 같다는 위험하지만 조금 가능성 있는 추정도 해봅니다. 탈탈 털어야 됩니까? 아니면 빨리 이실직고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하는 게 맞습니까? 탈탈 안 털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탈탈 털지 않을 것 같은데, 탈탈 털려고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김건희한테 갖다 준 것, 근데 구체적인 이권 뭘 받았지, 요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으로 그냥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권력만 바뀌면 거기에 줄 서서 건설회사가 수주하고 돈 많이 천문학적으로 벌 수 있다라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시발점이 목걸이가 가짜라고 모조라고 그 진술하고 있는 김건희 때문에 시작된 일이거든요. 예. 김건희가 지금 몇 번을 말을 바꿨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수년 동안에 뭐 처음에 해외에 순방 갈 때 했던 말은 누구한테 빌린 거다라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버전이 몇 개가 바뀌었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 진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목걸이를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서희건설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분명히 이게 만약에 정말로 서희 측에서 사준 게 맞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당연히 형사적으로 져야죠. 이거를 유야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준 자는 있고 거기에 대한 상관한 대가를 분명히 뭔가는 받은 것 같은데 이거를 모조품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통해서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작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나 특검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뭐 서희건설이 아니라 모든 건설사를 다 뒤져서라도 이 진짜 진품 목걸이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지금 위치가 있고 누가 사준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딸이 세 분 계신데 이제 딸이 맏딸이 이연희, 그다음에 둘째 딸이 이성희, 셋째 딸이 이도희인데 어쨌든 이름하고 똑같이 나고 희자는 아마 서희건설의 희자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자, 이 정도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라고 하면 비서실장 선에서 합니까? 아니면 월급 받는 CEO 선에서 합니까? 제가 질문하셨어요. 아, 비서실장 출신인데. 아니 비서실장이 네. 그 반클리프 매장 직원에게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회사 돈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 주냐 그것도 특징했습니다. 네. 50대인데 30대로 보이는 멋있는 분에게 선물할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질문해야 되면 이 정도 내용이면 여든 대신 이봉관 회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제 나왔으면 절대 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하고 자르기를 할 텐데 김건희한테 반클리프를 주고 회사 돈으로 사면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게 비서실장이 그럼 몇 천만 원짜리 돈을 그냥 자기 임의대로 김건희한테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수주의 대가로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범죄 사실은 이봉관 회장이 만약에 그것을 보고받았다고 하면 어떤 게 됩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뇌물을 자꾸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고위공직자, 즉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주는 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디올백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가의 보석류를 줬다는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꼭 대가성을 찾아서 서희 니네는 이걸 줘서 뭐 받았냐라고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앞전에 그냥 준 행위 자체로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도 이미 찾기만 하면 진품을 찾기만 하면 김건희는 바로 거기에 대한 그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책임져야 되고 준 쪽인 즉 서희 쪽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대표자든 이걸 실제 준 사람이든 떠나서 그 전체 법인의 대표자인 그 이봉관 회장은 무조건 준 자체에 대해서도 대가성 상관없이 저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목걸이, 가방, 신발에만 우리가 너무 골몰하면 큰 그림 그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걸이, 액세서리, 뭐 의류 이것만 주지 않아요. 네. 이 뒤에 숨겨진 지난번 샤넬백 설명드렸을 때와 같은 표현이지만 그게 부표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건 그냥 마음의 선물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면에 큰 계약 혹은 어떻게 인사를 어디로 꽂아줬는지 이걸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걸이, 가방, 신발에만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이 질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이면 이봉관 회장 보고받았겠죠. 받았겠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딸들도 보고받았겠죠. 왜냐하면 얼굴을 서로 그러니까 대면했을 때 아 그때 마음에 드셨냐라는 인사치레라도 한 번 할 수 있을 만한 걸 남기기 위해서 자, 주는 거란 그러면 말이죠. 이거 특검에서 수사하면 밝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받았다, 받지 않았다. 오늘가 직접 개입했다, 개입하지 않았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예. 서희건설 회장이 굉장히 고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령이면 앞으로 나의 후대를 생각해서 여기서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계획을 짤 것인가 고민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사를 하면 이실직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면 무조건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비서실장이 회사 돈 가지고 수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거 모르고 지가 알아서 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CEO만 받았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 결과에 이거를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특검도 포기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만 보고 오늘가 아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다른 소위 말하는 그냥 그 밑에 있는 직원들만 꼬리 처벌을 자르기 받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그게 이제 여쭤보는데요. 대기업하고 뭐 저도 싸워봤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교하게 이걸 설계를 하고 있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있는 자리들이 되게 많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한 대관이라고 해서 정관 예우처럼 뭔가와 연계 정치권이든
언론계든 아까 얘기한 특히 이 서희건설이 기독교 그 교회 건설 사업에 상당히 큰 공을 들였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모든 인력들을 다 모아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놓은 것이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지게끔 만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카르텔이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카르텔 듭니다. 작동되면 이제 결국 오너 보고받았던 오너들은 그냥 면책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언론에 예. 이 정도로 상세하게 내용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또 서희건설이 뭐 영향력은 있겠지만 뭐 재벌 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뭐 지난 주말에 막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뭐 압수수색을 하면 곧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동의하는데요. 지금 너무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비서실장한테 회장이 야 네가 가라, 네가 좀 책임지고 들어가라라고 회장이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 자르게 하고 자기는 모면하고 뭐 비서실장은 감옥에 뭐 3, 4년 갔다가 오면 다시 돌아오면 네 가족은 우리가 돌봐줄게.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우리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수 있는데 저는 현실에서는 지금 김태호도 경로설 불었습니다. 예? 그 견고한 지금 경로설도 지금 다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둘씩 다 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서희건설에 있는 이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인의 어떤 법적인 책임과 지금 당장 지금 그 어떤 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자신의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라마에 나오듯이 회장님 제가 그러면 3년 정도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못한다고 보고요. 현실에서는 이게 불 겁니다. 예. 약간 정치 권력하고 드라마 얘기하셨는데 또 현실이 또 보자면 자본 권력이 더 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것이 이제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얘기인데 국회 주변에 소위 말하는 대관이라 그래서 네. 로비스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건설업이 좋지가 않고 네, 우리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이게 이제 토건 산업으로 융성해지기가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되게 많이 도모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각 뭐 상임이나 의원들을 많이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서희건설 또한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뭔가 특히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김건희처럼 모든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다른 걸 노리고 로비를 했을 수도 있다. 그 점을 특검이 밝혀낸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 과정 그래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그것이 로비든 아니면 본인들이 호소를 하든 그런 것은 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충분히 장려하고 박수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산업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누굴 도와줬다 이거 덕계도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저는 조금 변론으로 좀 일단 놔놓고 제가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도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비리 수천만 원짜리 지금 목걸이를 갖다 바쳤는데 혜택을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너가 반드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주주들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론은 이 사건의 수사에서 처벌의 당사자는 누가 돼야 하느냐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걸 대기업, 재벌, 주주가 빠져버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오다를 낸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CEO, 바이스 CEO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다 처벌을 받아버리잖아요. 다음에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오면. 네. 거기서 감방 3년 살면 너 5억 줄게 10억 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나라가 투명해지느냐 청렴해지느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봉관 회장이 당장 나와서 본인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활동을 했던 지금 이 문제만큼은 서희건설이 나와서 직접 국민은 누가 오너가 해야 한다고. 이거 지금 놓쳐버리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 대한민국을 투명사회로 만들겠다는 게 다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걱정과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기업이면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희건설 지금도 다른 어떤 기업들은 사이즈가 그 정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 승부를 회사 대표가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특검이 이미
진품하고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브리핑에서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증거인멸에 해당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예. 어찌됐든 이 문제는 특검에서 잘 하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지만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들려면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CCTV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김현우 지금 서울구치소장도 직접 만났는데 일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이 정도로 국회의원을 취급할 정도면 이 사람이 정말 아나무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이 어떤 형식적 절차, 소위 말해서 회의를 하기 위한 테이블조차도 전혀 마련을 해놓지 않고 있었고,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마이크를 하나를 주고 그걸 뭐 서로 교환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의 번거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실을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얘기하겠다라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게 되게 많았고,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본인의 얘기를, 주장을, 본인이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하는 걸 보면 책임 회피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러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더 커진 하루였는데, 약간 핑퐁을 경험하고 오셨네요. 디테일이 우리가 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었다. 새로 발견한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공수처 같습니다. 전문가가 또 계시거든요. 네. 거기서 홀대받았던 경험이 김주호 대변인이 있으시니까. 아니 이제 저도 김현우 구치소장, 수원 구치소장에 때 만났어요. 24년도에 그때 이어영 연어회 술 파티 그거 왜 어떻게 된 거냐 그것 때문에 만나봤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슈퍼맨입니까? 배트맨입니까? 아니 연세가 그 정도 있고 다량의 교도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그러면 따르지 않으면 그 규율대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따로 입건을 하거나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체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아니 교도관이 지시를 하는데 재소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위법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지시 불이행.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그 구치소장의 얘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구속 인치와 관련돼서 어떤 위법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징벌을 줄 수 있냐 없냐를 그걸 안 줄 수 있는 것도 본인의 재량이고 주는 것도 재량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압력받나 그러니까 보네요. 상당히 그러면. 많은 재량권 속에서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있기 때문에 징벌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인물의 되게 특이한 점이었고, 구치소장의 자,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뭐 너희들이 나를 죽이든 말든, 이분이 67년생이고 대구 출신이던데, 자, 오늘 지금 김민교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논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계 같은 경우는 내란죄, 외환죄 다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CCTV라든가 바디캠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공개된 사항에서 면담을 하더라도 지금 면담을 요청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소장님, 자,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저희가 놀러 왔어요. 아까 말씀 중에 국정감사도 아니고 국정조사도 아니고 그래서 면담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면담이 놀러 옵니까? 소장께서 계속 이 비공개를 요구를 하시고 카메라 없는 데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현장 저희들 카메라를 치우고 비공개로 촬영을 하지 않고 할 테니까 지난번 변호인 접견처럼 기록을 좀 열람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평가는 조금 있다고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비공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비공개 때도 지금 우리 박창진 대변인이 저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비공개 때 좀 더 진척된 논의
그리고 공개되는 뭐 CCTV에 대한 정보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비공개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됐는데 예. 결국은 시간 끌기만 계속. 2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금 길었나요? 말씀 뭐 나눴던 것처럼 그러면 공개해달라. 이거를 왜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알아보겠습니다. 입씨름만 하고, 했네요. 나가서 뭐 우리가 받은 공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장경태 위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협조해라라고 지시 공문을 내린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그걸 알아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알아보고 온다고 그거는 2번이나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이 내렸다고 그거는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는데. 그래서 갔다가 이제 20-30분이 걸려요. 그래서 들어오면 거기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협조하라고 했지 이걸 뭐 CCTV 열람을 가능하다고. 그거 이제 이 CCTV 열람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내부의 직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서 자기는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부 직원들을 불러서 우리가 물어보겠다.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보겠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했을 때 할 것처럼 했다. 그럼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직원들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했다. 아니 오라고 해라. 우리하고 얘기를 먼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먼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딜레이되고 얘기를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고 와서 또 시간을 지체되고 이런 상황으로 네.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모든 논의의 시발점은 특검이 피의자 윤석열을 조사를 위해서 강제 구인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로 안 되니까 결국 강제력이 동원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게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김지호 대변인 얘기처럼 체포영장의 체포의 그 한자 자체가 포박한다라는 거예요. 즉 수갑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다 압니다. 너 체포당한 적 있어?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아니 우리 전 대표님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체포 당하신 적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수갑한 적 있냐라는 거예요. 경찰 수사기관에. 그러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체포를 위해서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보는 게 어떻게 경찰관이 체포하러 가면서 수갑을 가져가지는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교도관들이 행영을 할 때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갑을 차고 가요. 근데 그 수갑을 왜 이 내란숙의 윤석열에게만은 수갑을 내밀질 않습니까? 양쪽에서 해서 뒤로 해서 뒷수갑 채워가지고 밀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데 10명이라는 그 CRT 그 특공대가 어떻게 수갑을 옆에 차고 전 다 차고 있었다고 봅니다. 10명이 다 그 곤봉이랑 옆에 수갑이 다 있어요. 그 특공대들이. 근데 아무도 그거를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 일단 현장에서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명이 에어 둘러쌌던 건 아니고 7명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자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 구치소장은 상당히 우유부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계속했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워낙 이제 대장이니까 이 사람이 눈치를 보는 입장인데 좀 의견을 말하고 싶어하는 낌새도 보였어요. 근데 그거를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픈된 상황을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지 못해서 저희가 더 내밀한 얘기를 못 들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정에서 지금 수갑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현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MBC 프로그램에 나가서 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이제 교정당국의 행정관들 얘기로는 본인들 생각에 수갑을 이용한 물리적인 그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책임을 넘긴 거죠. 당시에 현장에 특검 1명과 수사관 2명이 와서 현장 상황을 이렇게 통솔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우리 그렇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시에 따랐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물론 특검의 얘기를 못 들어봤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걸로 보였고 또 그렇다 그러면 특검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했지라는 의문점이 남는 장면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소법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검하고 뭐 감사위에서 이 체포 거부가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 그 최초의 사례가 될 만큼 이 구치소장이 주장하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그렇게 큰 것인가?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계엄을 불법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뭐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내란 수괴에 대한 개인정보법이 그걸 지켜줘야 한다는 그 가치가 국민들의 알 권리나 체포해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이 상황 중에 어떤 게 도대체 가치 있는 건지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왕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왕 서울구치소장이면 대통령 위에 있어요? 법무부 장관 위에 있어요? 아니면 교정본부장 위에 있나? 아니, 좀 여쭤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왕이에요? 이제 그냥 그 구치소장이죠.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왕이야? 전형적으로 허위 보고하고 복지부동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특검이라는 특수 상황을 이 구치소장이 저는 제 내피셜이지만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이 교정 당국의 어떤 행위와 관련돼서 얘기를 지적을 하면은 교정본부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가서 몇십 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이 수사 진행과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하면 특검은 우리와 이런 걸 얘기하는 단위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해 나가는 제가 이제 거죠. 네. 김현우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1000번 만번 하더라도 이제 재미없어요. 모르겠어. 이 사람이 그렇대.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든 정상이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가 몫이라고. 자, 왜 그러면 민주당이나 법무부에서는 이 문제 장경태 의원이 직접 법무부 장관까지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네. 법 집행을 안 해. 직권남용에서 특혜는 엄청 줘. 300번, 뭐 몇백 번 가까이 지금 아예 특별 면회를 시켜주고. 이것은 조치해야죠. 왜 조치 안 하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박창진 대변인님이 좀 해답을 주셨는데 어제 정성호 장관이 정말 장문에 해명의 글을 올렸어요. 뭐냐면 왜 그 법무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못하냐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특검이라는 법적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소속하지 않은 별도의 조직이거든요, 특검이. 근데 지금 아까 법무부에 박장진- 이제 조치를 예, 못 받는 거죠. 시도를. 박장진 대변인이 아까 언급하신 게 특검도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이 특검이 좀 강경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지적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또 다른 어떤 국민들에게 파생되는 갈등 양상을 보여줄까봐 정성호 장관님도 아마 좀 특검이 강하게 나가기를 내심 바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을 특검의 건드릴 수가 자체적인 없는 결정이 행정부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 특검의 이런 미온적인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도 이 법적으로 못하는 이런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또 마저 드리면은 정성호 법무장은 그래서 특검을 못하는 대신에 누구를 소위 조져야 됩니까? 그 교정본부장을 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직속 상관인 그 교정본부장이 지금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구치소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교정본부장이 있는데 이 교정본부장이 누군지 우리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자가 그 자기 밑에 직속 부하인 김현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의심컨대 교정본부장도 윤석열의 어떤 충성파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정성호 장관의 그런 이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특검에서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 현장 지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 문홍주 특검부한테 담당에 있는 검사가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하지 마라고 해서 끝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김현우 본부장이나 교정본부장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 절차 밟는 게 불법입니까? 직위해제라는 것은 파면도 아니고 어쨌든 징계 절차를 밟아서 추상 같은 영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도 왜 안 하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막 얘기가 다른 데로 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거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게 돼 있고 감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와서 자격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구치소장이 내세웠던 논리는 뭐냐면 자기들은 법사위에서 정확한 공문을 가져온 게 아니면 따를 수 없다라는 논지를 계속 펼쳐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현장에서 이런 이제 그 구치소장의 독단에 의해서 그 열람을 거부했다라는 걸 명시하고 앞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법사위로 불러서 이 사람의 과거가 뭔지 뭐 소위 말하는 청문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살피고 지금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까지도 요청할 것이다. 이런 후속 절차가 지금 남아 있다. 강순영 우리 애청자께서 아유 국민들 속 터지는 건 눈에 없나 봐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민주당 또 의원들이 이렇게 두 번이나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잖아요.
사실은 행정부를 지휘하는 건 행정부 지휘책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입법부가 지휘할 수는 없어요. 그 뭐 법사위에서 공문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결하겠다 얘기하는 것도 그냥 면피성 얘기예요. 시간을 끌자고 얘기하는 거고 정부 여당 의원들이 그 정도로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규정대로 해야죠. 지금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 사람이 슈퍼맨도 아니고 배트맨도 아니고 그 65세 되는 그 범죄 피의자를 제압하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란 특검에도 인치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체포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만 체포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도까지 하면 5, 6번을 구치소에서 재소자 관리를 못하고 체포를 못하는 건데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사실은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인사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복지 부동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가 기강 차원 이거 행정권이라는 게 이렇게 농락당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 한 명한테 이렇게 법 체계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지금 한남동에서 그 폭력 소요 사태 나고 지금 서부지방법원 침탈하고 이런 게 지금 서울구치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엄한 좀 행정 체계, 공권력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분한테 공이 그냥 것으로 일단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가서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데도 4급 공무원 서울구치소장이 이쪽 저쪽 미꾸라지 같은 발언을 하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오늘 다 철수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의 마이너스 요소다. 대통령 지지율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플러스 요소다.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마이너스 요소다라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에. 자, 그러면 세 분은 마이너스 플러스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다. 네. 라고 그런 거보다 저는 더 크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면권과 관련해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타파해야 될 기득권 세력 그 카르텔이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거죠. 그게 언론에도 있고 사법에도 있고 이런 행정 그 교정시설 안에도 있다는 거죠. 각 부분에 다 지금 우리가 사회의 공정성과 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타파해야 세력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지금 아직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한 것이고 그 첫 단계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조바심내서 이렇게 논의는 예. 근데 지금 조금 나이브하신 게 지금 정재현 대표님의 의도는 지지율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저는 무조건 준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주고 있지 지금.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국가 공직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난동에 가까운 반 준법 질서를 아예 무너뜨리는 행위를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그 채팅창만 하더라도 지금 더 이상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지경으로 굉장히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는 대다수의 애청자분들의 그것만 보더라도 그거를 5천만 원 확대하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있다. 공직기강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냐? 누가 뭐라 해도 초기 있고 한 달이 됐고 2달이 됐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추상 같은 어떤 행정부의 어떤 그런 공직기강을 잡는 데 있어서 이건 더 이상 제가 그래서 이병철 변호사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국무회의에서 내일 국무회의인데 법무부 장관에게 준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저 범법자 피의자 윤석열을 저렇게 감내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민심에 영향이 있다. 지금 제대로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 못하고 특검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이런 질문 던지하고요. 특히 민주당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갔는데 현장에 있던 서울구치소장이라는 사람이 법사위에서 의견 가지고 오면 받겠다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로 불손한 태도. 예. 그만큼 이제 그래서 그만큼 크나? 본인은 그러면 다른 놈도 많이 봐줬기 때문에 다 그러면 캐비넷 가지고 있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구치소장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책임 공방만 한다?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설명이라도 제대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책임 공방 좀 제발 그만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하십시오. 민주당 다시 갈 필요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해결도 못하는데 민주당 왜 갑니까 거기에. 2번이나 가서 오늘 전현희 위원장, 김병기 의원 진짜 내로라 하는 분들 다 가셨잖아요.
그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데 왜 갑니까? 저 사람 이야기만 듣고 설명드리면 국민들 열만 더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특위 같은 경우에 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이번에 이렇게 어떤 점이 정말 우리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고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그러니까 국회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서라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한테 여러 계속 부담이 면에서 되면 봐야 안 될 되는 것 거고 같아요. 당연히 예. 좀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잖아요. 교정당국은. 예.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께서 중간에 지시를 내리시든 잘 해결을 하셨어야죠. 이게 왜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과 결단을 내려달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 그러면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되거나 예. 정성호 장관의 결혼 설명이 납득이 되거나 아니 뭐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참 불편하기도 한데 이거 지금 추상 같은 정말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성호 장관이 직위 해제를 시키고 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걸려 있어서 그 그래요. 답이 없으면 인사위원회 그냥 소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거를,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법무부 거고 장관이 뭐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돼요. 예. 법무부에 다 감사 기관이 있잖아요. 이 사항이 법적으로 맞나? 지금 김현호 그 소장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모든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에 자료 청구권이 있어요. 그게 국정감사든 뭐 국정조사든 그와 상관없이 항시 자료를 요구하면은 공직자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냥 사인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자기가 국정감사 때만 내고 뭐 다른 때는 안 낸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합니까? 아까 그 법사위에서 공문 주면 내가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4급짜리 그 소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 10여 명 앞두고 저는 좀 우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뭐 많이 바쁘겠지만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정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것과 뭐 어떤 사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별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특검법을 재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안과 관련해서 또 상설 특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지금 뭐 교정 당국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특검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 조치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뭐 이거를 윤석열을 체포영장을 실행해서 그냥 데리고 온다 아닌다 이 측면만 봐서는 저는 안 된다. 이런 자, 말씀 저는 좀 제도로서 드리겠습니다.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구치소장 지금 하고 있는 거 위법적으로 수위가 낮아서 그것 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낮고요. 그러면은 법안을 빨리 급하게 내서든 저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그 코로나19 때 신천지 그 본당에 뭐 이 사람들이 자꾸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막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경기도청 직원들한테 그걸 압수해 오라고 했어요. 그때 공무원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시설 가서 이렇게 내가 압수수색하는 게 회피하고 뭐 법원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본인들이 겁이 책임을 져야 난다.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재명 경기도지사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본인이 그 뛰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왜 없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법적 미비점을 지금 교정 당국이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 서울구치소 소장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부동한 거죠. 혹시라도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불똥이 여당에서 뜰까봐. 이번에 윤석열 체포법이라는 걸 발의한 가장 기저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권한을 준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입법하고 있기도 하고 이 방송 이런 보시는 면이 있다. 분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권한이 없답니다. 힘이 없답니다. 해석을 서울구치소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시든지 특검을 100개를 만들어서 하십시오. 서울구치소장.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박창진 대변인에게 어떻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러 터져도 이런 나라를 왜 만들었어요? 민주당 이거 왜 갑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다. 세영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다. 정청래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다. 이성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다.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다. 라고 하면 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검이 잘못했다고요? 그 특검이 잘못했으면 그러면 특검은 정말로 별도 기구라면서 그러면 대한민국 법 집행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가족 여러분, 조폭이든 마약범죄든 이제 응하지 말고 재판도 가지 말고 조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입고 뭐를 해준다면서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일인데 오늘 이성윤 의원님도 같이 가셨고 또 우리 지금 사법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백혜련 의원님도 계셨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촌철살인으로 크게 지금 서울구치소와 이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전현희 특위장도 정말 가서 고함을 지를 정도로 크게 호통치면서 사항을 응대했다라는 아니, 말씀을 너무 드리겠고요. 잘하셨어요. 예. 이걸 지금 그런 식으로 더 강하게 안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뭐 저는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한계가 있겠죠. 어쨌든 행정부에서 할 일도 있고 이걸 수고 많이 가지고 국민의 위치에서 너무 답답하고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할 정도의 역량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열받아서 이제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꼭 한번 다루고 가야 됩니다. 공수처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몇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두드러진 게 내란숙의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배후에 네. 조희대가 있다. 지기현이는 그냥 거기에 부안해동한 뻔이고 사실은 몸통은 조희대다 해가지고 저희 고발했는데 그게 이제 다행히도 내란 특검으로 갔어요. 조희대가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설계해가지고 내란숙의와 한편이 돼가지고 결국은 국가의 어떤 체계를 붕괴시키고 결국은 내란을 지속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다행히 이제 이첩이 돼서 공수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오늘 스픽스 단독에서 하는 이 사건 뭐냐면 최근에 지기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국민적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개인 비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상을 완전히 땅바닥에 쳐박은 사건, 즉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그 고발까지 했는데 지금 2달이 넘었는데 감찰을 했다고 하는데 소식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이 지기현이에 대한 감찰이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그 소식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은 겁니다. 7월 29일 날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최근이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감찰을 방해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왜 국민들에게 그렇게 소상히 밝힐 것처럼 막 그러더니 왜 아무 소식이 없냐 2달 내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저희 고발을 했고 오늘 이제 공수처에서 그거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고 수사산부에서 수사가 진척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조금이나마 우리 분노한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스픽스를 통해서 최초 공개해 드리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소환 조사까지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배당된 게 이제 얼마 안 돼서 예. 지금 이제 뭐 바로 이제 조희대를 소환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사건, 조희대 관련 사건이 거의 다 이첩이 됐고요. 내란 특검으로. 순수하게 그 조희대 관련된 사건을 갖고 있는 건 요 지기현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도 지금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이런 정서가 더 이상은 이 조희대, 지기현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내란수계와 한 몸통이나 같이 행동하고 있는 오늘도 지기현이 그 4번이나 재판에 연속해서 불출석한 내란수계 윤석열이가 재판을 4번을 불출석했는데도 특검이 강제 구인장 달라 법원이 그걸 발부합니다. 보통 피고인이 안 나오면 일반 국민이 재판을 4번 연속 안 나오잖아요. 2번인가 3번 안 나오면은 바로 그 현장에서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바로 끌어옵니다. 근데 이게 4번이 됐는데도 지금 놀랍게도 지기현이는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지기현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를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재판하게 놔두는 게 바로 이 조희대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다시 한번 그 존재의 의미를 왜 공수처가 존재하는지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지를 공수처장님한테 지금 공수처장님 할 일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금 다 특검으로 가가지고 이 오동훈 공수처장님이 지금 현재는 사실 크게 바쁘지가 않으실 거예요. 조희대부터 빨리
소환하든 압수수색하든 빨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혐의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예. 내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특검이 이루어지고 지금 가고는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총평 간단히 좀 해주시면 그냥 우리 참고 기다리면 됩니까? 방송 아예 이런 주제 다루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다 손 놓고 이러면 됩니까? 어때요? 3자 특검 얘기하시는 거죠? 3대 특검이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직위원이 강제구인장도 발부를 안 여기 해주겠다라고 뭐 하는 조희대, 심우정, 직위원 다 그냥 톱니바퀴처럼 자기네들끼리 그냥 드립을 하고 있는 거에 국민들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데 그래 이게 아무런 조치가 없냐고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내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자 직위원도 그렇고 서울구치소장도 그렇고 그럼 내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나라 만들려고 우리가 싸우고 했느냐라는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특수한 상황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선까지지. 서울구치소장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아무 조치도 못해.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기현 대표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로 들어서서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목표가 100이면 거기에 약간 미비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지난 5년 동안 진짜 총 270건 윤석열만 오늘 또 윤석열 118번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천국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 도래하기 이전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고발 100번 넘게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고발한 사건 중에 수십 건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지금 최혜병 특검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내일, 여러분 진짜 내일 우리가 기다리던 김건희가 수갑차고 구속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적으로는 미비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지난 5년에 그 쭉 제가 이 고발을 해서 아는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지금 우리가 위험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정을 보고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미흡하다, 모자라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재 상황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윤석열 체제에서는 우리가 뭐 최혜병 특검 이 경우를 봐도 알겠지만 중간에 뭐 누락시키고 누군가를 구제해주고 이런 편법이 통했지만 지금 법과 질서를 절차에 맞게끔 진행하면서 조금은 뭐 답답해 보인다고 지금 얘기도 하시고 지연되는 거 같이 느껴진다고 하지만 과정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시대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했고요. 한 가지 오늘 저희가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방송 시간이 다 됐는데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금 권성동이 그 통일교 한학자로부터 지금 이 쇼핑백 2차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선 기간이고요. 명목이 윤용호가 특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자기가 1억 준 것도 윤석열 캠프에 잘 써달라고 문자까지 보낸 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 오늘 제가 특검 가가지고 기자들 얘기하고 참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 즉 한학자가 자기 뒤에 있는 금고열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가지고 자기 비서인 정모가 그거를 포장해서 그거를 권성동에게 넘겨주는 것을 윤용호가 그 현장에서 다 목격을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쇼핑백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그 큰 쇼핑백이면 거기는 5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통일교가 나오는 것이 윤석열이 당선이 유력해진 시점인 2022년 1월부터 1월 달에 1억 윤영으로부터 2월 달 쇼핑백 그다음에 3월 달 쇼핑백 해서 이 거대한 그 불법 대선 자금이 지금 별도의 게이트화할 수 있다. 결국은 윤석열은 통일교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윤석열이 또 다른 큰 죄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패널로 출연하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감정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저희들이 판사가 되거나 또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려서 이렇게 잘
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호 선생님, 바다소리님, 신백교 선생님, 야마도라님, 고광용님, 서피림님, 아그로님, 최규훈님, 그리고 김도희 선생님도 오늘 이렇게 의견을 주십니다. 김마룡 선생님, KKH, 선아님 이렇게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민주당의 위치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대로 조치를 할 것이고,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것은 저희들의 이제 의견이고 주장이니 여러분들이 가려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는 상황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예단이나 편견 같은 걸 가지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이런 것보다 정말로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시각에 가능한 한 균형감 있게 맞춰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누면서 우리 박형진 대변인하고 의견이 약간 충돌되는데 충분히 그런 논의는 저희들이 논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국민 일반 정서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연님은 민주당은 왜 이리 내란 세력이가 쩔쩔매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망이다, 통탄할 일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좀 강력하게 처벌하라 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이시연 선생님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종호 선생님도 고맙고요. 석재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치지 않게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인데요.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들 지금 광고 시한이 싹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128만 원 최대 현금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 가입했는데 우리 이 지원보다 더 많다 이러면 차액의 150%까지 보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드립니다.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이고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긴데요. 혜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현금 상품을 지급했다. 보안도 철저합니다. 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와 관련된 비교를 해보시려면 반드시 비교원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에 전화번호가 안 보이네요. 갑자기 1670-2571입니다. 1670-2571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광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전통식품 명인이 만든 맛고추장, 맛된장 이미 판매됐던 게 1000세트가 넘고 재주문이 들어오고 특히 맛된장을 직접 집에서 된장국으로 끓여 먹어보니까 다른 건 넣을 필요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통을 드리는데 인터넷 최저 가격이 39,900원인데 29,900원에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이트는 공동구매로 요즘 이름을 떨치고 있는 스픽스몰밖에 없다. 한번 주문해 보십시오.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품하셔도 되고요. 정말로 우리를 비판해도 되는데 드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대한민국 장류 바로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분 그리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인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만들어서 이번에 제대로 판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 특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살살 녹는 1등급 툭불 한우 불고기 400g인데요. 400g에 21,0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팩을 사면은 38,000원, 3팩을 사면 1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7,500원 정도 되는데 53,000원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시면은 야 정말로 맛선, 부드럽기 그리고 품질은 확실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뭉티기로도 엄청 지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도 200g 플러스 200g 29,900원인데 이것도 지금 판매된 게 이미 1000세트 가까이 나갔는데 매일 주문이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툭불 한우 불고기 그리고 한우 뭉티기 플러스 한우 육회도 필요하신 분들 스픽스몰 공동구매 사이트 지금 댓글창이나 그리고 더보기란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하신 분 구매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대구에 갔는데 토요일입니다. 우와. 어느 피자집을 갔는데요. 피자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분이 스픽스의 왕팬이기도 해서 그분 이겁니다. 화덕피자 전문점 나폴리 언덕인데요. 대구 현풍 본점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근처에 있던데
피자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이 불경기예요. 예.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서 손님이 많아서 좋다 이런 것보다 나폴리 언덕이라는 저 화덕피자 전문점이 파스타하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데 그 사장님 성함이 권태근 사장님인데 제가 너무 맛있어서 방송할 때 잠깐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대구 현풍 근처에 사시는 분들, 대구 시내에 사시는 분들 한번 바람 쐬러 놀러 가 보십시오. 아주 훤한 공간에 나폴리 언덕이라고 하는 화덕피자 전문점이 있는데 이 매장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고생 진짜 많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방송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저도 반성하면서 짱장님, 내일 드디어 이 모든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장본인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요. 내일 구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분노를 담아서 우리 정기현 대표님 오늘 우리 다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처럼 너무 분노했는데 이 모든 분노를 담아서 김건희를 상대로 한 국민 손해배상 소송 지금 저희가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또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 모든 분노를 응축해서 김건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김건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민소송단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대표님이 아까 걱정하셨잖아요. 예. 서희건설 이거 꼬리 자르기 하면 예, 어떡하냐. 대표 차원에서 빨리 예, 해명해야 이번 된다. 관련해서 근데 해야 된다. 보니까 서희건설 비서실장이 사장 컨펌을 받아야 한다고 아예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예. 확실시 됐네요. 이게 그러니까 JTBC 대박이네요, 단독으로 대박. 예, 네.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이제 사장까지 컨펌이 아니고 이제 오너까지 컨펌을 받아야 하니까. 근데 뭐 대표- 이 사장이라는 말이 서희건설은 오너가 그 오너가 같은 오케이, 길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 이미 순서 들었네요. 예,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네 분이 나오셨는데 아주 박진감 넘치는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역전의 용사들 하면 화이팅 하면서 김지호 화이팅 그리고 박창진 화이팅 그리고 강미정도 화이팅 김한매는 매일매일 화이팅 이렇게 제가 하고 역전의 용사들 하면 화이팅 하면 끝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